니체가 말하는 멀리 해야 할 사람들. 첫 번째, 카페에서의 깨달음. 오래전 대학 시절, 철학과 선배 하나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니체를 읽으면 인간이 보인다. 당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니체라는 이름만으로도 어렵게 느껴졌고, 그의 책들은 난해하기로 유명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이용당하며 살다 보니 그 선배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니체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심리학자였고, 사회의 위선을 폭로하는 비평가였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었다. 특히 니체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인간 유형들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말했다. 독사와 함께 자는 자는 독사가 되기 쉽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두 번째, 원한을 품은 자들. 니체가 가장 경계한 인간 유형 중 하나는 원한을 품은 자, resentiment였다. 이들은 자신의 실패와 불행을 절대 자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 항상 누군가를, 무언가를 탓한다. 사회가 잘못됐고, 부모가 잘못됐고, 동료가 잘못됐고, 운이 나빴다. 그들의 인생 이야기는 언제나 피해자 서사로 가득하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다. 스스로를 약자로 규정하고 그 약자의 위치에서 세상을 원망하는 것. 그들은 자신보다 잘된 사람을 보면 축하하는 대신 질투하고, 격려하는 대신 헐뜯으며 배우려 하는 대신 끌어내리려 한다. 몇 년 전 나는 직장에서 이런 동료를 만났다. 그는 항상 불만으로 가득했다. 회사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상사가 편애한다고, 동료들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에게 동정심이 들었다. 정말 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 싶어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문제는 그 자신에게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인정받기를 원했고, 협력하지 않으면서 존중받기를 바랐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렸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를 거부한 자다. 세 번째, 전염되는 부정성. 더 위험한 것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끌어내린다는 점이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점점 어둡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마치 전염병처럼 퍼진다. 처음에는 그래, 세상이 불공평하긴 하지라고 동의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피해자야라고 생각하게 된다. 니체는 이것을 가장 경계했다. 그는 말했다. 병든 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건강한 자들을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다. 앞서 말한 그 동료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몇 달을 보냈다. 처음에는 그냥 듣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새 나도 회사에 대해, 상사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다. 내 업무에 집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배 하나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그것도 나쁜 쪽으로. 그날 이후 나는 의식적으로 그 동료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니체의 말이 옳았다. 독사와 함께 자면 독사가 된다. 네 번째, 위선자들의 가면. 니체가 경계한 또 다른 인간 유형은 위선자였다. 이들은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선량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니체는 이들을 도덕의 가면을 쓴 약탈자라고 불렀다. 특히 니체는 무리의 도덕, herd morality를 비판했다. 대중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 진정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자신이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중잣대다.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타인에게는 가혹하다. 자신의 실수는 상황 탓으로 돌리지만 타인의 실수는 인격 문제로 만든다. 몇 년 전 나는 한 모임에서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그는 항상 정의와 공정을 말했다. SNS에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들을 올렸고 모임에서도 늘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했다. 하지만 실제 그의 행동은 달랐다. 식당 직원에게는 함부로 대했고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만했다.
공적으로는 평등을 말하면서 사적으로는 차별을 일삼았다. 니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진정한 도덕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다섯 번째, 죄책감의 무기. 이런 위선자들이 위험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문제는 그들의 비난이 때로는 정당해 보인다는 것이다.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기적이야. 너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어. 너는 책임감이 없어.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건가? 하지만 니체는 묻는다. 그들은 정말 당신을 위해 그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당신을 지배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가? 진정으로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당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위선자들은 당신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이 위에 서려 한다. 여섯 번째, 허무주의자들. 니체가 경고한 세 번째 인간 유형은 허무주의자다. 이들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노력해봤자 소용없고 꿈을 꿔봤자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냉소와 체념으로 무장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비웃는다. 그게 될 것 같아? 순진하긴. 세상이 원래 그래. 받아들여. 꿈 그런 거 가져봤자 상처만 받아. 니체는 이런 허무주의를 가장 경계했다. 왜냐하면 허무주의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희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 옆에 허무주의자가 서 있으면 그 희망은 점점 작아진다. 나 역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그들은 실패 사례를 들이밀었다. 내가 꿈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현실을 들이댔다. 그들은 스스로를 현실주의자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었다. 니체는 말했다. 사막을 건너려는 자 옆에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지 말하는 자를 데려가지 마라. 일곱 번째, 용기를 빼앗는 자들. 허무주의자들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용기를 빼앗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들은 대부분 불확실성 앞에서의 선택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관계를 회복해볼까, 다시 도전해볼까.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다. 하지만 허무주의자들은 그 용기를 꺾는다. 해봤자 안 돼, 어차피 실패할 거야 라는 말들로 우리의 가능성을 짓밟는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포기하면 그들은 말한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니체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낙타가 될 것인가, 사자가 될 것인가, 아이가 될 것인가. 낙타는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다. 사회가 주는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견딘다. 사자는 그 짐을 내려놓고 자유를 외친다. 하지만 진정한 창조는 아이의 단계에서 일어난다. 아이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한다. 허무주의자들은 우리를 낙타로 만들려 한다. 아니, 더 나쁘게는 움직이지도 않는 돌로 만들려 한다. 여덟 번째, 함께 해야 할 사람들. 그렇다면 니체는 우리에게 어떤 사람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가? 첫째,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들이다. 니체는 이들을 고귀한 영혼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한다.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추구한다. 실패해도 타인을 탓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에너지다. 그들 곁에 있으면 힘이 난다. 그들은 불평하는 대신 행동하고 원망하는 대신 창조하며 두려워하는 대신 도전한다. 나는 운 좋게도 몇 명의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는 법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법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아홉 번째, 진실한 사람들. 둘째, 진실한 사람들이다. 니체는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만 한다. 당신이 기분 좋아할 말, 당신이 원하는 말. 하지만 그것이 항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은 때로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맹점을 지적하고 당신이 피하고 싶은 문제를 직면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이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다. 몇 년 전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한 친구가 나를 막았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내 선택을 지지해라고 말했지만
그 친구만은 그건 실수야 라고 직언했다. 당시에는 기분이 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가 나를 구해준 것이었다. 니체는 말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편이 아니라 진실의 편이다. 열 번째, 창조하는 사람들. 셋째, 창조하는 사람들이다. 니체는 파괴보다 창조를, 비판보다 건설을 중요하게 여겼다.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될까? 보다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한다. 장애물을 보면 포기하는 대신 우회로를 찾는다. 실패해도 역시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음엔 이렇게 해보자 라고 말한다. 내 인생의 멘토 중 하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찾아냈다. 예산이 부족하면 창의적인 방법을 고안했고, 시간이 없으면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그의 입에서 안 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대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와 함께 일하며 나는 배웠다. 한계는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시도해보지 않은 것일 뿐이라는 것을. 11번째,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니체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는 당신이 누가 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사람은 환경에 의해 변한다. 특히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변한다. 원한을 품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피해자가 된다. 위선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이중적이 된다. 허무주의자들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냉소적이 된다. 반대로 자기 삶의 주인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주체적이 된다. 진실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정직해진다. 창조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창의적이 된다. 12번째, 용기를 내야 할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용기를 내야 한다. 나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 사람이 오래된 친구거나 직장 동료거나 심지어 가족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니체는 말한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다.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나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해치는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냉정하게 사람을 자르라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고 때로는 경계를 설정하며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3번째, 선택적으로 관계 맺기. 둘째, 선택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친할 수 없다.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누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누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니체는 말했다. 친구를 많이 가진 자는 진정한 친구가 없다. 양보다 질이다. 수백 명의 아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의 성장을 돕는 몇 명의 친구가 훨씬 가치 있다. 나는 나이가 들며 인간관계를 점점 줄여왔다. 예전에는 모든 모임에 나가고 모든 사람과 연락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몇몇 관계에 집중한다. 그 결과 내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14번째,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기. 셋째,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니체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좋은 사람을 찾기 전에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당신이 원한을 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진실한 사람들이 다가온다. 당신이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창조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 니체는 말했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끼리끼리 논다는 속담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당신 주변 사람들이 결정된다. 15번째, 나의 선택. 몇 년 전 나는 의식적으로 내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도 있었고 전기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 되는가? 정직하게 답하니 명확해졌다.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했다.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성장시키는 사람들을, 진실하고 창조적이며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들을.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몇 달, 몇 년이 지나며 나는 달라졌다. 더 긍정적이 되었고, 더 창의적이 되었으며, 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16번째, 고독의 가치.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때로는 혼자가 되는 것이 나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 고독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나쁜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에는 외로울 수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곧 자유로 바뀐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된다. 17번째, 새로운 만남의 기준. 요즘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니체의 질문들을 떠올린다.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이 사람은 창조하는가? 아니면 파괴하는가? 이 사람은 진실한가? 아니면 위선적인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지는가? 아니면 더 나빠지는가? 이 질문들이 항상 완벽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복잡하고 관계는 더욱 복잡하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질문들은 내게 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 18번째, 별이 되기 위한 혼돈. 니체의 마지막 가르침은 이것이다. 별이 되려는 자는 혼돈을 품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면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은 쉽지 않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직면해야 하고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때로는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어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빛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빛이 비슷한 빛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니체가 꿈꾼 세상은 초인들의 세상이었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고 운명을 사랑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세상.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첫걸음은 선택이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와 거리를 둘 것인가. 그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해운대 뉴스, 일상의 영감을, 삶의 통찰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